이시면 안 돼요. 머리투들 방송입니다. 글로벌 화이팅! 좀 나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방한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저기선 현대차 그룹 회장과 치킨 회동을 갖고 코엑스 지포스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자리에 있어서 젠슨왕 CEO와 손을 잡았는데요. 네, 시총 5조 달러의 기운을, 이 부자의 기운을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부터 나눠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 오늘은 쉬어갔습니다만 그동안 쉼없이 올랐기에 오늘 어떤 쉼이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젠슨왕 CEO의 손을 잡은 해리 뱅커의 기운이 우리 글로벌 비트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꼭 번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는데요. 어제 매그니피센트 7 종목 가운데 3개 종목이 실적을 내놨습니다만 구글 알파벳을 제외하고는 간밤 정규장에서도 역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빅테크 종목들을 중심으로 낙폭이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수가 함께 영향을 받아갈 수밖에 없었고요. 앞으로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어떻게 반영하는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금리 인하를 등에 업고 계속해서 실적의 성장세 그리고 견조한 성장세를 함께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간밤에 또 애플, 아마존이 실적 발표를 내놨죠. 그 내용까지 함께 챙겨가시면서 글로벌 비트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고치 랠리를 달려가던 뉴욕 증시 일단 랠리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빅 이벤트들이 오히려 실망의 재료들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나온 이 아마존의 실적은 또 애프터 분위기를 반전시켜주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3대 지수는 오늘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특히 빅테크주들 중심으로 강한 매물 출회가 나타나면서 나스닥 지수가 1.6%가량 낙폭을 벌렸습니다. 23,600포인트 선 아래에서 거래를 마치고요. 다우지수 역시도 장 막판까지 낙폭을 확대하면서 결국에는 0.2% 정도 후퇴, S&P 500 지수는 1% 물러선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무엇보다 어제 FOMC 이후에 이어졌던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12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야라고 언급한 점이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앞으로의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서 어떤 불확실성을 띠는 것은 파월 의장의 아주 전형적인 그리고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화법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워낙 12월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컸던 탓인지 일단 이렇게 하락으로 반응을 하고 있고요. 현재 CME 패드워치 툴에 반영되어 있는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이제 27%대로 확인이 되는가 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72%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KBRA의 수석 전략가는 12월 인하가 기정사실이 아니라는 발언은 매우 놀라운 언급이었다라면서 지금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 그리고 노동시장의 하방 리스크 사이에 우리가 껴 있다라는 사실을 시장이 모두 알고 있는 가운데 미래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증대됐다라면서 오늘 시장 하락의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한편 미중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된 점은 긍정적입니다. 일단 관련해서 베센트 장관의 인터뷰 발언부터 보고 오시죠. So on October 8th, the Chinese surprised the world and announced that a few weeks, a month out, they were going to put export controls on products with even 0.01% of rare earth minerals produced or manufactured in China. They were going to put export controls on those. It was China versus the world, and we were able to negotiate a one-year pause on that in return for some things that the Chinese wanted. President Trump was also able to negotiate with President Xi an agreement to start working on ending this terrible fentanyl crisis that is affecting the U.S. 양국 정상은 전날 부산에서 약 100분간 회담을 가졌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던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인하, 중국은 히토류 통제를 1년간 유예하고 또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오늘 베센트 장관의 발언에 따르면 미국산 대두 1,200만 톤을 올해 안에 구입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다음 주 중으로 양국이 합의문에 서명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결과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던 빅딜 수준은 아니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죠. 관세 인하의 폭도 적었고 무엇보다 관심을 끌었던 엔비디아 등 반도체에 대한 수출 통제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논의는 이뤄졌지만 어떤 뚜렷한 결과가 없었다는 점이 실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단은 갈등을 봉합하고 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시간을 벌었다 정도의 평가가 가능하겠고요. 증시 분위기를 살리는 재료로는 작용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12월 인하 자신감이 꺾이면서 국채 금리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가 2bp 정도 올라서면서 3.6%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체적인 섹터와 종목들의 표정 보시죠. 전날 실적을 내놨던 빅테크주들의 흐름이 특히 엇갈렸습니다. 메타가 11%대 급락한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실적 자체는 좋았는데 이 AI 관련 자본 지출에 대한 부담감이 확대되면서 급락을 했고요. 특히 투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250억 달러, 우리 돈 34조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다라는 소식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 오늘 메타의 시가총액은 하루 사이에 약 2천억 달러, 300조 원 가까이 증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2.9% 밀려났는데요. 이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것은 캐펙스 규모였습니다. 반면 알파벳만이 견조한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오늘 2.5%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죠. 그 밖에 빅테크 소식, 일단 테슬라, 사이버트럭 6천여 대를 리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출시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 리콜만 10번째 뉴스가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사이버트럭은 일부 열성 팬들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매출에 기여하고 있는 이 퍼센테지는 3%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테슬라의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리콜 대수가 75만 대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 오늘 이 뉴스를 소화하면서 주가는 4.6%대 밀려났습니다. 그 밖에는 반도체 주들이 부진했다는 것이 특징이었죠. 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수출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게 됐다라는 데에 대한 실망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오늘 2%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시가총액 5조 달러 선을 반납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202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브로드컴의 주가는 2.5%, AMD와 인텔 역시도 3% 안팎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밖에는 오라클과 팔란티어의 주가 역시도 각각
각각 6%대 그리고 2%대 밀려나는 등 AI와 연동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의 흐름도 부진했다라는 것이 특징이었고요. 그 밖에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움직였던 종목으로는 일라이 릴리, 이 비만약인 젯바운드 그리고 당뇨병 치료제인 마운자로의 수요가 매우 강력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액 54% 급증, 특히 EPS가 495%나 늘어난 7.02달러,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을 기록했고요. 바로 아래 마운자로와 젯바운드의 매출, 카테고리 매출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종가는 3.8% 급등한 수준에서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는 치폴레 멕시칸 그릴 이쪽에 위치해 있는 종목입니다. 동일 매장 매출이 3분기 연속 하락세를 그리면서 주가가 18%대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이후로는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아마존의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빅테크주들의 흐름이 실망스러웠던 가운데 아마존의 실적은 애프터마켓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있거든요. 아마존은 어제 실적을 내놨던 알파벳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더불어서 클라우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죠. 이 3사는 현재 경쟁 구도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분기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반면에 아마존의 경우에는 기대 이하의 실적을 내놓으면서 한 차례 실망을 안겼던 바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매그니피센트 7 피어들 중에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라는 특징도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MS와 알파벳이 워낙 좋은 실적을 내놨던 탓에 아마존에 대한 눈높이도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실적이 잘 나와줬습니다. 매출액 13% 뛰면서 1,80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는 1,780억 달러,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매출을 거둬들였고요. EPS도 1.95달러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아마존의 주력 사업은 여전히 이커머스 입니다만 현재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클라우드 매출이 되겠죠.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부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클라우드 부문인 AWS가 20% 성장하면서 매출 32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AWS 부문의 매출이 330억 달러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수치가 살짝 뒤바뀐 것 같은데요. 20% 성장하면서 역시나 AWS 부문의 레베뉴도 비트를 기록했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20%라는 수치가 MS의 34% 그리고 알파벳의 40%라고 하는 성장률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수준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마존 자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2분기에 기록했던 17.5%보다 이 성장률이 가속화된 수준이고요. 시장에서는 18%가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이를 능가하는 수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실적을 공개한 아마존, 현재 애프터마켓에서의 움직임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보시죠. 그 사이에 상승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10%대 폭등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내일 미국 증시 전반적인 흐름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인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제 마감 후 실적을 발표했던 종목들 2가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인데요. 이 지난 분기 암호화폐에 큰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거래량이 급증하고 그 덕분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크게 이익을 올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적표를 열어보신다면 매출액이 18억 7천만 달러, 그리고 EPS는 1.5달러로 더블 비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3분기 매출 전망치를 보시면 최대 7.5억 달러의 밴드 사이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치면서 여러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관심을 보였던 분기였잖아요. 이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가 이내 위험 회피 심리 속에서 급락하는 등 높은 변동성 속에서 큰 이익을 취했던 분기였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애프터마켓 시세까지 확인을 해보시죠. 현재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2.8% 플러스권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337달러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감 후에 역시나 실적을 공개했던 스트래티지,
이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 움직임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시죠. 같은 암호화폐 섹터 내에서 실적 발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애프터마켓 그리고 내일 정규장에서 암호화폐 테마 전반의 투심을 좌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함께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래티지, 티커명 MSTR 역시나 실적 발표 후에 2%대의 상승세를 달려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소셜미디어 기업인 레딧까지 확인해 보시죠. 레딧 매출 68% 뛰었고요. 그리고 순이익이 23% 급증했습니다. 특히나 미국 안에서의 매출액이 4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이번에 눈에 띄고 있는 부분이 사실 이 레딧이라고 하는 SNS가 국내에서는 그다지 인기가 없습니다만 미국 안에서는 일일 활성 사용자 수, 그러니까 매일매일 로그인을 하는 사람의 숫자가 2,310만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한 수준이고요. 이렇게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광고 수익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거기다가 AI용 훈련에 데이터도 제공하고 있고 이를 통한 매출도 확보를 하고 있죠. 현재 주가는 애프터마켓에서 5% 급등하면서 200달러 선을 돌파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징주들 전부 확인해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로 이어갑니다. 미국과 중국 정상의 만남. 일단 만남 직후에는 선물 흐름이 빠지면서 시장이 흔들리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관영통신인 CCTV, 시진핑 주석의 공식적인 코멘트가 나오면서 선물이 모두 양으로 전환하는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 정상 간의 만남이 어떻게 반영이 됐는가 자세하게 들여다보죠. 일단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논의가 됐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히토리와 반도체가 아니었나 싶은데 우선 펜타닐 관세의 경우에는 기존에 부과하던 20%에서 10%포인트 내린 10% 부과하면서 즉시 인하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두의 경우에는 미국산 대두 수입을 다시 한번 재개하겠다라고 중국 측에서 밝혔고요. 이러한 모두의 긍정적인 바탕으로 반도체와 히토류 관련한 논의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가장 큰 화두는 과연 엔비디아 블랙웰 칩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이냐였는데요. 엔비디아 전반적인 반도체 칩에 중국 유입은 허용을 하나 최첨단 칩인 블랙웰의 접근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결정이 됐습니다. 조금은 아쉬운 포인트가 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고요. 히토류의 경우에는 향후 1년 동안 수출을 허가하는 제도를 중단한다라는 내용도 전해졌습니다. 해운의 경우에는 관세와 수수료 폐지한다라는 내용 전해지면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 어느 정도는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되는 가운데에서 시장은 차익 실현으로 좀 반응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죠. 대만 문제는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고요. 우크라이나 협력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에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내년 말에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일단은 기한이 1년 정도로 잡히게 된 만큼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이러한 타임라인에 맞게 움직일 것이다라는 기대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인 무드가 일단은 형성이 됐다라는 쪽에 조금 더 방점을 찍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훌륭한 만남이었다라고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평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시장에는 또 다른 굵직한 이슈가 있죠. 바로 실적입니다.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에 대해서 실망감을 투자자들이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죠. 메타의 경우에는 블룸버그 통신, 비용 증가 그리고 AI 참여도가 다른 대형 LLM보다 좀 낮다. 따라서 계속해서 대규모 캐펙스를 늘리는 것이 조금은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메타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결국에 자본 지출이 될 텐데요. 자본 지출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그리고 AI 경쟁에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느냐를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쟁쟁한 경쟁자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메타이기 때문인데요. 현재도 경쟁을 하고 있지만요. 오픈 AI, 제미나이와도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 그런 와중에 간밤에
전에도 들려왔던 또 다른 기사 중에 하나는 오픈 AI의 상장이 내년에 좀 빠르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메타는 더더욱 빠르게 AI 쪽에 가열차게 투자를 해서 빠르게 성과를 끌어내거나 아니면 경쟁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을 좀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라는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도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트루이스트 역시 매출 예상 상회는 긍정적으로 봤는데요. 자본 지출 전망을 또 한 번 상향을 했다. 경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부담이 커졌다라고 또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에버코어 ISI 그리고 스티펠 역시도 이러한 부분에 함께 지적을 가했는데요. 메타의 주가는 오히려 매수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이번 실적에서 순이익을 끌어내렸던 부분은 87%의 법인세였는데요. 연간 기준으로는 한 15% 정도로 맞춰지게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일회성 비용의 증가 역시도 메타가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는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에 대한 실망감도 역시 간밤 주가를 지수를 흔들었던 주요한 요인이 됐죠. 블룸버그에서는 1분기 리스 포함 자본 지출이 349억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 시장의 예상치는 309억 달러 수준이었거든요. 이를 훨씬 더 뛰어넘는 자본 지출 역시 좀 부담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왜 이것이 부담이 된다라고 평가를 하는가? 애저의 성장률이 30%대로 나타났는데 이 성장세를 전년과 함께 비교를 해보면 2%가량의 성장에 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애저의 성장 정체는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비용 지출을 늘리는 것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에버코어 ISI는 매우 긍정적인 단기 전망을 제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IBC 캐피탈의 경우에는 애저 성장 그래도 시장 컨센서스 스트릿 컨센에는 미치지 못했을지언정 상회했다. 주가 하락은 높아진 기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메타보다는 자본 지출이 어느 정도는 빠르게 수익화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는 한 마이크로소프트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애플 실적 들여다봅니다. 앞서서 체린 앵커가 간밤 나왔던 애플 그리고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분위기 반전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애플 역시도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시간외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실적 내용 자세하게 들여다보죠. 매출액은 컨센서스 소폭 상회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8%가량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1,024억 달러 집계가 됐고요. 주당 순이익은 1.77달러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1.85달러로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 매출 중요하죠. 중국 매출은 164억 달러의 컨센서스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발표치 아무래도 간밤에 미국과 중국이 긍정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하나 계속해서 좀 긴장되는 무드를 이어왔던 만큼 중국 매출의 발표치는 144억 달러로 시장의 기대를 크게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업비용이 중요할 텐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비용 지출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리고 향후에도 이렇게 비용을 지출하면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인가가 어닝 시즌의 관건이기 때문에 영업비용은 컨센서스 157억 달러 수준을 뛰어넘는 159억 달러로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 내 매출과 그리고 전반적인 매출 전망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고요. 사실 애플의 경우에는 부문별로 실적을 체크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폰 매출 시장의 컨센서스 하회했죠. 발표치 49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1%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높은 기대에는 미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 매출과 아이패드 매출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서비스 매출은 애플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코멘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애플의 실적 대부분이 아이폰 매출 그리고 최근에 성장하고 있는 서비스 매출의 상당 부분 기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 매출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했는데 왜 시간외에서 주가가 오를까 이런 질문 던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애플의 시간외 시세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애플 정규장에서는 0.63% 상승
상승에 그쳤고요.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던 정규장의 시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외에서 4% 넘게 오르고 있죠. 어닝콜 내용까지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아이폰 17 시리즈에 대한 기대감이 컨센서스를 높였다면 아이폰 17 시리즈가 전체 아이폰 매출에 미치는 영향력 자체는 아직까지 크지 않다라는 것이 애플 측의 입장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시장에 반영하고 있는 걸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긍정적인 무드 역시도 애플의 주가에는 향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앞서서 매출과 이익의 규모를 들여다봤다면 성장폭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애플은 매출이 지속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를 이미 지나서 어느 정도 정체 또는 하락하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실적의 성장세를 꾸준히 그려주고 있는 서비스 부문 매출의 기여도도 상당하고요. 지난 분기 10%의 성장이었다면 이번 분기에는 8%가량의 성장폭을 보여줬던 매출입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도 보시죠. 영업이익이 무엇보다 늘어났다는 것이 시간 외 시세를 끌어올리고 있는 주요한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에는 9%의 영업이익 성장세를 보여줬는데 무려 87%의 영업이익 성장세로 그래도 매출은 시장의 기대보다 조금은 비트하는 수준이었다면 영업이익이 잘 끌어올려지고 있구나라는 기대감이 앞으로 애플의 주가를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주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아이폰 17의 무게감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아이폰 매출과 성장세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지난 분기에 13%보다는 절반가량 꺾인 6%의 성장 흐름을 보여줬습니다만 어쨌거나 성장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폰 17의 매출과 성장률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까지 들여다봤는데요. 애플 어닝콜의 자세한 내용은 월가워즈에 업로드되는 뉴스프레소 통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굵직한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비만 치료제, 지난해를 뜨겁게 달궜던 화두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제는 전반적으로 한국에도 다양한 비만 치료제 선택할 수 있을 만큼 들어오게 됐고요.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를 가열차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메세라라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쪽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을 화이자가 인수하겠다라고 손을 들고 나섰는데 여기에 노보노디스크가 참전하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 자세하게 들여다보시죠. 자, 빅파마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메세라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과도 상당히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D&D 파마텍이 그 주인공인데 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대거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 소식을 미리 반영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해석이 듭니다. 화이자가 끌어안으려던 메세라, 노보노디스크가 참전했다라는 소식이고요. 글로벌 비만 치료제, 다음 패권은 결국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서 누가 가장 빠르게 부작용을 줄이고 효과를 높이느냐가 될 텐데 메가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화이자가 제시했던 인수 제한보다 더 높은 최대 90억 달러 수준을 제시하고 있는 노보노디스크죠. 자, 다음 장이어서 보시면 화이자의 조건은 9월 인수 합의, 9월 당시에 나왔던 소식입니다. 주당 47달러, 거기다가 최대 22달러 임상 성과 관련해서 추가 지급을 하는 구조였고요. 총액은 73억 달러 규모였다라는 점이 화이자의 인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보노디스크는 여기에다가 주당 56.5달러, 임상 허가 성공 당시에는 21달러 수준의 주당 추가 지불을 하겠다. 최대 90억 달러가 되겠고요. 화이자보다 높은 인수 금액을 제시했다라는 점에서 메세라의 몸값이 높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메세라와 또 오늘 우리 시장에서 D&D 파마텍 함께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앞으로 격화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어떤 기업이 결론적으로 패권을 잡게 될 것인가도 역시 관전 포인트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